북한 압록강 유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제방이 무너지고 마을들이 침수되기 시작한 지난 7월 27일, 평양에서는 이른바 전승절 행사가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6.25 전쟁을 북한의 승리로 둔갑시키고 체제 결속의 장으로 활용하는 행사인데, 신의주와 압록강 일대에 폭우가 쏟아져서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던 시점에 평양에서는 떠들썩한 잔치가 열렸던 겁니다. 바로 전날인 7월 26일 저녁, 조선중앙TV에서는 26일 밤과 27일에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주의 예보가 나왔지만, 특히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예상을 했는데도 전승절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어쨌든 평양의 관심은 전승절에 쏠렸고 비 피해 예방과 주민들의 안전을 챙기는 일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여러 간부들을 총살하는 것으로 자신에게도 주어진 이번 사안의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가 그 이후에는 모든 주민을 구조해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들은 최근 김정은이 평양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한 수재민 인원만 15,400여 명인 걸로 보도했습니다. 실제 북한이 공개한 영상만 보더라도 지붕만 남긴 채 모두 잠긴 현장 상황을 보면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북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전문가들은 북측의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산업 전반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경공업 기지가 있는 신의주, 그리고 군수공업들이 밀집해 있는 자강도가 잠겼기 때문에 그 북한 내 경제적인 타격, 산업적 타격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과 주민들까지 포함한다면 상당수의 인구들이 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이제 받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북한의 경제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복구하고 완전히 재건하는데도 수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김정은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몇 차례나 수해 현장을 찾아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긴 했지만 수재민들을 살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수해 지역 어린이들을 평양까지 불러서 교복과 학용품과 같은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수해 지역을 김정은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전용 열차 앞에 수재민들을 불러 모아서 인민 사랑에 대연설을 하고 또 지원 물자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지시하면서 간부들 다잡기에도 나섰습니다. 직무 수행을 심히 태공함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실제 지역 간부 여러 명이 지난달 말에 한꺼번에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해 책임을 물어서 우리의 도지사격인 자강도 당 책임비서와 경찰청장격인 사회안전상이 경질이 됐는데, 이들이 처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간부 처형과 관련해 관련 동향이 있어서 주시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수해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남한 언론 보도를 날조라고 반발했던 김정은이 간부들을 집단 처형한 것은 실제로는 피해가 컸고, 이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재해를 통치상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초기에 지도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진두지휘 의사를 밝히고 군부대가 동원돼서 거기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들이 따르고, 문화주택이라든가 아파트 형식으로 이제 재복구돼서 주민들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죠. 입주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일종의 전화위복 프로그램이라고 북한이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는 유독 평양에까지 그 이재민들을 불렀고, 또 한편에서는 처형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예전에 어떤 전화위복 그런 스토리로 풀어내기도 힘들 정도로 상당한 타격을 더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민심의 이반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난해 11월에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도 북한 간부들이 평소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즉흥성, 간부들 자체가 언제 먹이 떨어져 나갈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 불안감에 이제 휩싸이게 만들거든요. 앞서 리일규 전 참사도 언급했듯이 김정은이 즉흥적으로 내보이는 듯한 분노와 강한 질책이 북한 간부들을 두렵게 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지난 7월 삼지연시 건설 사업을 현지 시찰했을 때도 간부들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김정은은 새로 건설된 국내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들이 낡고 또 뒤떨어진 기준으로 허술하게 시공이 됐다면서 이로 인한 개보수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족한 점들을 준공검사에서 그대로 통과를 시킨 건설감독기관의 직무 태만이 극심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정은은 국가건설감독상과 또 전 국가건설감독성 부상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초보적인 도덕과 자격도 없는 덜 되먹은 자들이라면서 사법 처리까지 지시했고 삼지연시 건설지휘부 준공검사위원회 성원들에 대해선 전원 사업 정지를 또 건설부문 정치 책임자인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에 대해선 강직시킬 것을 즉 직위를 강등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김정은의 발언만 놓고 보면 상당수가 해직이나 혁명화, 심한 경우 수용소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강한 질책과 책임 전가의 대상은 지휘 고하를 막론했습니다. 북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평안남도의 안석 간석지에서 560여 정도의 간석지 구역이 침수가 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당시 김정은은 경제총사령탑인 김덕훈 내각총리를 정조준해서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나라의 경제사령부를 이끄는 총리답지 않고 인민생활을 책임진 안주인답지 못한 사고와 행동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까지 지적했습니다만 김덕훈 총리는 숙청되리라는 예상을 깨고 현재까지 견제한 모습입니다. 그 총리가 정당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현재까지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조치도 일관성은 보이지 않죠. 그런 고위 간부들은 그 자기 권력을 떠받치는 핵심 세력으로 웬만해서는 그냥 같이 가는 형태로 소소한 잘못은 질책하고 공개 질책까지 하면서도 다시 껴안고 가고 대신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실무급 책임자들이나 관리들은 강하게 질책하거나 그런 문책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다잡기를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죠. 물론 한편으로는 본인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간부들을 제대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진 않을 겁니다. 실제 김정은 체제 들어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분과별로 협의가 진행되는 것도 김정은 본인이 직접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보겠다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 분과협의회를 만드는 취지하고 김정은이 관료들에게 일종의 독촉하는 것과 같이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 기존에 그냥 전체적인 전략적 노선 설정하고 그냥 당이 제시하는 대로 그냥 하라고 하면은 그 관료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거기한 그 성과도 제대로 못 내고 책임도 잘 안 지는 일종의 북한 김정은식 표현으로 태공을 부린다 이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연구협의회를 통해서 너희들도 연구를 해보고 거기에 상위 제시한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된 각성과 환기를 해라. 그래서 최대한 성과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이런 일종의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 훨씬 강하죠. 지방 간부들이 보면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사실 군 단위, 시도 단위로 자족 체제를 갖추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20 곱하기 10 해갖고 모든 그 북한 지방을 이제 선진화하겠다는 공업하겠다고 작업 체제를 갖춘다는데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거든. 그러다가 수해나면 또 그 모든 장비와 인력 재원을 또 그쪽에 갖다 다 투입하고 아마도 그 내부적으로는 복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민심을 달래려면 방법이 중앙 간부들을 채용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수습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간부들에게 몸을 성의 보존하려면 일을 똑바로 하라는 메시지를 처형과 숙청과 같은 지금 같은 시대의 비상식적 방식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이 그래서 간부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간부들로 하여금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또 보신주의로 더 회귀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뒷배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쟁을 언급하면 한국도 당연히 긴장하고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철저하게 대비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시작하면 불리하다는 걸 북한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계속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갖는 두려움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과연 그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 북한 젊은 세대들의 사상이 무장 해제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식 말투를 따라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졌는데 이러한 현상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간에 수십 개의 괴뢰 영화와 괴뢰 화면학을 시청 유포한 국민에게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에 따라 각각 12년의 노동교육을 온도했습니다. 이제 겨우 16살밖에 안 되는 비상구입니다. 인생에 초보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괴뢰 문화에 유혹돼서 분별 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저희가 샌드 연구소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지난 2022년 평양시가 주민학습용으로 배포한 걸로 추정되는 자료입니다. 평양 산마 고급중학교 3학년 학생들 16살의 미성년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끌려나와 수갑이 채워진 채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장면입니다. 두 소년의 가족들은 평양에서 추방된 걸로 전해졌는데 바로 이런 장면들도 최근 김정은이 전쟁 위협 수위를 높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은 21세기에 이런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싶을 정도의 법들을 만들어 왔는데 대표적인 게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평양 문화어 보호법입니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은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영화나 노래, 그림 등을 보거나 또 듣고 보관을 하거나 유입, 유포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영화나 그림을 본 것만으로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말하자면 10년 가까이 강제로 구금이 된 상태에서 노동을 하게 되고 만약 이런 것들을 북한에 직접 들여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를 하면 심하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평양문화어 보호법은 북한의 표준어인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려고 남한 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애자는 취지의 법인데 가령 오빠, 남친, 화장실, 휴대폰, 게임과 같은 말을 쓰면 기관, 기업소, 단체에게 북한 돈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을 매기고 개인에게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벌금을 매깁니다. 북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3천 원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돈인데 심한 경우 노동교화형은 물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선 이렇게 법까지 제정을 해도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계속 갖는 양상이 이어지니까 아예 한국을 완전한 적대국으로 만들어서 한국의 문화가 스며들 토대까지 없애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 나온 탈북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주민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가 통일이고 그게 또 남한과의 어떤 교류 협력이라는 그런 그 기대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남한과의 철저한 이런 단절을 우선 마련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가 안정과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경제 발전에 집중시키자. 북한 주민들의 시장 경제 활동도 이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추정됩니다. 시장과 같이 좀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분위기가 생기면 일정하게 좀 사람들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이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두 번째는 오랜 제재로 딱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으로 인한 민심 이반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한국은행이 추정한 한국과 북한의 경제 성장률인데 빨간색이 북한, 파란색이 한국입니다. 빨간색 북한 GDP를 보시면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가 이루어진 2016년, 2017년 이후 약간의 오르내림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이후로는 무역도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인데 최근 한 1, 2년 동안은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인식에 따라서 김정은이 경제 발전이나 인민 생활 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연설문의 분량과 내용 자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시정연설 전체 분량은 글자 크기를 10으로 했을 때 A4 용지 약 17페이지 정도 되는데 전쟁 관련 언급은 5페이지 분량인데 반해서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개선 내용은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표현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방 경제가 한심한 상태이고 공장다운 지방 공장이 하나도 없는데 간부들은 뜨뜻미지근한 말이나 계속하고 있고 또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중요한 국책으로 추진하면 지방 인민들도 좋아하고 신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인즉슨 현재 그가 이렇게 신경을 쓸 만큼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살림집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고 그런 이제 소비품들 생산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데 좀 방점을 찍어서 사람들이 좀 그런 거에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과거하고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민심의 동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예의주시한다고 하는 좀 느낌들은 들고 그러한 논의나 발언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두려워하는 다른 요인들도 많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도 압박하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건 물론이고 미국의 무관심 전략으로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설령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응한다고 해도 보수든 진보든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개입하는 상황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일련의 도발과 강도 높은 메시지는 결국 이러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미국을 향해서 우리 좀 협상장에서 만납시다. 단 한국은 빼고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건 물론 우발적 충돌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에도 만일을 대비한 군사소통 채널을 재개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주는 함의가 큽니다. 지금까지 뒷배기였습니다.